도박 충동과 싸우는 와중에, 채무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그래도 나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이 시도 자체가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가족에 대한 영상인데요. 가족은 가족대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도박 문제가 있으신 당사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의 입장이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 매우 크다고 이전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마치 트라우마와 같은 사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가족이라도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받게 되는 충격과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당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신 경우에 그 당사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받는 감정적 타격과 그에 따른 심리적 반응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와 배우자의 그 차이점을 세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이든 부모이든 간에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경험은요,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이어서 혼란스러움이 따라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상황이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함께 사는 구성원에 대한 일종의 배신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또 도박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하고요. 가족들은 이에 따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불안이 엄습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상황에 압도되어 어떤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가 되면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런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가족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외부에 이 문제를 알리기 어려워하면서 무언가 내가 감추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은 뭔가 다른 가정과 다르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정서적으로 사회와 고립되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부모와 배우자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요. 또 반응이나 대응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당사자와 가족 안에 불신이 형성됩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가족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에 손상이 오게 되면서 그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적인 반응은 당사자에 대한 통제와 개입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당사자의 도박 문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마주하게 되는 경험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가족 관계에 있지만 그 관계 속에 맡고 있는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경험하는 감정도 다르고 피해의 성격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경험하는 핵심 정서와 피해의 성격을 살펴볼 텐데요. 부모는 먼저 양육자로서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수고했고 그 양육에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또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자녀가 자신의 성취이자
업적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성취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 경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주로 내가 뭘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고통에 시달리는 가장 큰 핵심 감정은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부모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도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조차 마치 자신들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경험하는 핵심 정서와 피해의 성격을 살펴볼 텐데요. 배우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피해의 성격은 바로 배신을 통한 신뢰의 파괴입니다. 결혼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남과 남이 만나 함께 미래를 약속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일원에게 배신을 당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대상으로부터, 또는요 가장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서적 여파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분노의 감정이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부부는 미래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생존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는 미래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의 근원이 바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당장의 생계가 유지 가능할까? 현재의 재정적 필요 등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미래에 그려둔 청사진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핵심 정서와 피해의 성격에 있어서 부모와 배우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차이점이 칼로 무 자르듯 딱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의 성향과 삶의 배경에 따라 배우자임에도 부모와 같은 심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가족 안에서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대로 부모님의 핵심 정서는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녀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지요. 하지만 중독자인 자녀를 바라볼 때 어려움에 처한 자녀, 나약한 자녀가 잠시 일탈했다는 인식이 조금 더 우세하게 작동합니다. 자녀의 도박 문제를 단순한 실수나 의지의 부족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배우자는 도박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부모는 그 행동의 원인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정서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자녀의 금전적 문제에 대해서 대신 해결해주고 책임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급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녀의 신용을 회복시켜서 빠르게 정상 궤도에 서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죠. 혹은 금전적 문제로 자녀의 부부 생활이나 가정이 깨질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전적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부모님의 무의식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선 자녀를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마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 명예와 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이를 통해서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 역시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영원한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모는 분노할 권리마저 박탈된 채 전전긍긍하며 당사자에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대응 방식은 약간 다른데요. 우선 배우자가 느끼는 주된 정서에는 깊은 배신감과 불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 질병이 있는 환자이지만 배신자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질병의 차원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자신이 받은 배신의 상처가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가 있었던 기간 동안 당사자의 반복된 거짓말과 은폐로 심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 가정이 안전하게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혹은 생계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포심,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 이런 것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배우자는 큰 배신감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혼을 비롯한 분리에 대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결정이 쉽지 않듯이 이혼이라는 결정도 쉽지만은 않다는 것들을 느끼기도 하죠. 배우자도 이혼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모와 같이 도박 문제 당사자의 채무를 대리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죄책감에 의해서 대리 변제를 하지만 배우자는 이 가정의 존속을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대리 변제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결속돼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거죠. 동시에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사자를 강도 높게 통제하는 대응 방식을 취합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부모와 배우자의 인식과 정서의 차이, 대응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각 가정의 역사와 맥락, 개인의 성격차가 다양한 역독을 만들어내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 몰래 자녀의 도박 문제를 계속해서 도와준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경우와 좋지 않은 경우,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또 배우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와 또 그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양상이 다르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 양상이 다릅니다. 또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있고요. 또 혹은 지나치게 배우자에게 의존적인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모와 배우자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단도박과 회복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워하시기 마련입니다. 그저 도박 충동을 견디고 빚 갚기도 정신이 없는데 다른 가족들의 정서나 입장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이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초기 단계에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잘 안 되지만 신경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도박 충동과 싸우는 와중에 채무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그래도 나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이 시도 자체가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회복이란 단순히 도박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단순히 갚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조절력을 회복하고 또 감정을 회복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회복하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직업적 능력 등을 회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회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입장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서서 독립하지 못할 것이란 염려에 자신이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죄책감, 분노, 실망에 대해 어느 정도 버텨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런 표현을 할 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반항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버텨주셔야 돼요.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부모님께 더 이상 구제 요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묵묵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중독의 핵심 증상이 책임감의 결여와 결과의 회피입니다. 빚을 갚아주시는 부모님의 도움 행위로 인해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결과에 직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면 이로 인해 재발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부모의 지원을 막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책임질 때 자율적인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에 대해서 중독 문제 당사자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입장입니다. 배우자가 큰 충격과 깊은 배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이것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거짓말과 중독 행위가 우리 부부의 안전 기반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요. 이러한 결과의 심각성을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분노, 의심, 반복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배우자의 이러한 행위가 나의 도박 문제 때문에 발생한 정당한 결과라고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하거나 짜증을 내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배우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요, 자신의 생활을 투명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계좌, 수입, 지출, 그런 내역들을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우자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솔직하겠다고 하기보다는요, 이런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강력한 호소가 됩니다. 단도박 모임이나 병원 진료, 상담 이런 것들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도박과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의 불안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배우자는 일종의 외도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은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당사자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다가 불현듯 도박 문제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또 멀리하게 되는 그런 양가 감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배우자의 심정과 정서적 거리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나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배우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부모와 배우자는 도박 문제 당사자와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끼는 정서나 충격도 다른 측면이 있고요. 이에 대한 사후 대응도 다른 법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점과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도박 문제에 대해 대응함에 있어서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는지, 왜 이런 혼란이 있었는지 서로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분들은 가족들이 느끼는 정서와 대응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이에 맞춰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입장과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회복의 길에 함께 힘을 보태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박 중독자와 가족의 조합 중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조합도 있고 회복에 방해가 되는 조합도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조합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주의할 점을 미리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은 어떤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은 아니고 제가 도박 중독 문제로 많은 중독자와 가족을 만나면서 주관적으로 느낀 바를 정리한 것이라는 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잘 하는 조합과 그렇지 못한 조합을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 공통점들이 발견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관찰한 내용과 의견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도박 문제는 단순하게 보자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채 도박에 깊이 빠져든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박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족은 이 도박 문제의 공동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도박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강력한 협력자이기도 하거든요. 가족 때문에 회복이 된다 혹은 가족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당사자가 회복의 주체가 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독자와 가족의 특정 조합에서 가족과 중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그 상호작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복에 있어서 최악의 커플, 최상의 커플, 이것을 한번 가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커플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주관적으로 느꼈던 조합인데요. 약간의 반사회성 경향이 있는 중독자, 그리고 매우 희생적이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어머니, 이 조합이 가장 회복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체계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반사회성 경향성은 이렇게 진단을 받은 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반사회성 성격장애보다는 경미하지만 유사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도박 문제와 상관없이 본래의 성격 특성이 좀 무책임하고 충동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면서 타인에 대해서 착취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도박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태연하게 거짓말을 아주 잘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짓말이 들켜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억울하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타인의 불편이나 고통보다는요, 일단 자기 문제 해결이 먼저인 경우예요. 살다 보면 무언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도 있고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반사회성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약속이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요, 자기 상황에 맞게 바꾸는, 규칙을 오히려 변경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실제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학교 규칙이나 사회 법규를요, 자주 위반하기도 합니다. 뭔가 아쉬울 때는 과장된 표현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요, 교묘하게 타인을 조종하거나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행동도 자주 합니다. 또 뭔가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은 사람들은요, 경계하기도 하고요. 이런 반사회성 경향을 가진 중독자는 가족의 연민, 죄책감, 책임감을 굉장히 잘 파고들고요. 그런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때문에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내 탓이라고 느끼는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또 자녀 문제에 대해서 무한히 희생하는 어머니, 이런 분들, 이러한 특성의 어머니들이 중독자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그런 어머니들 중에서도 다음에 설명하는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이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배우자와 사별해서 어머니가 홀로 자녀를 키우게 됐다거나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자녀가 어렸을 때 큰 병이 있어서 많이 아팠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빈자리도 다 내 탓인 것 같고 자녀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자기 탓 같아서 무엇인가 더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도박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어머니들도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 몸과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면요, 마음속에서 감정이 매우 강력하게 요동치거든요. 막 불안해지고 불길해지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어찌 보면 아들 그 자체보다 어머니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반사회성 경향을 가진 아들이라면 이런 아들은 교묘하게 어머니의 그 약점을 파고들고 이용하게 됩니다. 시무룩하게 밥도 먹지 않고 우울한 표정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도 있고요. 자해나 자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어머니를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러면 어머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번 한 번만이라고 다짐하면서 대신 빚을 정리해 주기도 하고 대신 변호사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대신 설명하거나 변명해 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중독의 구조 안에서 이것을 관찰하면 이것은 책임의 외주화 내지는 무책임 학습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쪽은요,
무한히 책임을 무시하고 한쪽은 무한히 책임을 감수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경계선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쪽은 경계를 계속 흐립니다. 또 다른 한쪽은 그 흐려진 경계를 다시 세우지를 못하죠. 한쪽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고요. 한쪽은 그 약점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요. 중독자의 회복은 고사하고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책임의 붕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중독자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갖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이 회복의 주체가 되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책 속에 있는 하나의 문장 이것만 읽고도요. 어떤 깨달음을 얻고 책임감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논리적인 설득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변화의 동기를 갖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감정이 막 정화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심각한 중독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반사회성 경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러한 종류의 경험으로는 좀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행동의 결과를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경험해야 비로소 변화의 동기를 가지고 책임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족은요, 중독자에게 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혹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경험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조금 물러서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고요. 그 거리를 유지를 해주셔야 해요.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조금 더 희생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탓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회복에 있어서 최상의 조합은 어떤 조합인지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상담 장면에서 주관적으로 느낀 것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회복에 있어서 환상의 커플은요. 바로 독립적이고 단호한 배우자와 관계지향적인 도박 중독자의 조합입니다. 보통 남편이 중독자인 경우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는 아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호하고 독립적인 배우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우선 배우자가 스스로 경제력이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남편에게 의존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중독자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 중독자의 책임과 자신의 책임을 명료하게 잘 구분을 하세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독 문제가 있는 남편에게 매우 단호하고 강하게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합니다. 우리 관계 유지하려면 조건 없이는 안 된다. 어떤 조건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결혼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혼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거나 인생의 행복 전체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필요하다면 별거도 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할 때에는 가정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매우 강력하게 남편을 통제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을 직접 관리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당신이 힘든 건 알겠지만 이 빚은 당신 책임이다. 당신이 책임지는 거다. 당신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해라. 그리고 경제적인 통제를 받아라. 그리고 치료를 받겠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 결혼 생활을 나는 유지하겠다. 다시 또 내게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바를 바로 실행할 것이다. 회복을 위해서 양가 부모님, 친척에 다 알리겠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든가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몹시 실망했고 충격받았지만 나는 나대로 일어날 준비를 할 거야. 당신이 변한다면 함께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시거든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매우 명확하게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원래 주인에게 넘겨주는 동시에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내 인생 전반의 행복을 중독자의 손에 올려두지 않고 비록 계획에 없던 난관이 생겼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런 단호하고 독립적인 성격의 배우자,
여기에 도박 문제가 있지만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이 조합될 때 회복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 배우자와 함께 만든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가장 강력한 회복의 동기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중독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분들은요, 가정이란 절대 깨트릴 수 없는 절대 가치, 최우선의 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중독의 문제로 조절력의 문제가 있지만 가정의 붕괴가 이분들에겐 더 압도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자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구를 다 수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시험하거나 조종하거나 테스트할 엄두 자체를 못 내고요. 깨갱깨갱 하면서 자기의 회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도박 중독 회복에 있어서 중독자와 가족의 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조합이 있습니다. 가족 내의 역할, 또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수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조합, 극단적인 조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분량이 아니라 책임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까지 대신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규칙과 약속까지 바꾸거나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리셋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믿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믿어주는 것이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최악의 조합, 최상의 조합은 개인이 잘나거나 실력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조합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조합, 또 타고난 기질과 살다 보니 그렇게 형성된 성격의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일어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조합은 중독자의 분리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이고, 또 어떤 조합은 상대적으로 분리가 용이한 조건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왜 우리 가족과 당사자의 조합 사이에 이렇게 분리가 어려웠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자 가족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감정, 하지만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배신감인데요. 상담 중에 가족, 그 중에서도 배우자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도박빚이 그렇게 크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이었던 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 이런 표현이죠. 몇 년 동안 날 속였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바보같이 살았던 거잖아요. 도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그냥 혼란스러워요.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오늘 영상은 이 배신감이라는 감정의 원인을 살펴보고요.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루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죠? 부부간에 지켜야 할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 부부간에 일어난 부정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외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빈스키와 그의 동료들이 2020년에 발표한 논문, 사랑, 거짓말, 그리고 돈이란 제목의 논문인데요. 부제는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재정적 외도입니다. 이 논문에서 재정적 외도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의하고요. 또 이러한 재정적인 외도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재정적 외도는 배우자나 연인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인 행동을 몰래 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몰래 카드나 계좌 내역을 감추고 몰래 대출을 받거나 빚을 숨기거나 도박에서 발생한 손실을 축소하는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도박 중독 상황에서 당사자가 하는 많은 행위가 이 가빈스키가 정의한 재정적 외도에 대부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긍되실 겁니다. 재정적 외도에서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은폐입니다. 즉 연인이나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알아야 할 중요한 현실을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중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배우자는 아주 심각한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배우자는요, 자신이 거짓된 현실에 근거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깊은 허탈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사자가 자신을 향해 연기를 했고
그 연기에 대해 자신이 반응했고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그때 망연자실하게 되는 거죠. 또 배우자와 함께 꿈꿔왔던 미래가 있었을 것이고요. 공유했던 약속이 있었을 텐데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큰 충격 때문에 이전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요. 이후에 무엇을 근거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을 외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을까요? 도박은 성적인 외도는 아닙니다. 제3의 연인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왜 배우자는 이와 유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까요? 2022년도에 부부간의 성적인 외도와 재정적 외도를 비교하는 듀 박사의 연구진들이 2022년도에 발표한 논문 부부관계 안에서 재정적인 거짓말과 성적인 외도를 함께 다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 두 가지 행동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두 가지 행동 모두 부부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거짓말과 신뢰 위반이 동반된 행동으로 규정하고 그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성적인 외도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 그리고 독점성, 정서적 약속을 붕괴시키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재정적 외도는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경제 현실, 생활의 안정성, 공동의 미래를 붕괴시키는 사건입니다. 내용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 과정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상대방이 현실을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성적인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가 진짜였나?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나만 몰랐던 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살지? 이런 의문들에 쌓이게 됩니다. 도박 중독 상황에서 재정적 외도를 경험한 배우자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 경제 사정이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이 맞나? 이 사람이 말한 월급, 대출 상황이 사실인가? 나만 모르고 바보같이 웃으며 살았던 건가? 앞으로 이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이런 의문에 쌓이게 됩니다. 성적인 외도가 부부 사이의 관계의 친밀함을 흔든다면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외도는 부부와 가족의 안전함을 흔듭니다. 성적인 외도는 나는 사랑받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남긴다면 재정적인 외도는 나는 안전하게 살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남기죠. 이 지점에서 도박 중독 당사자분들께서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외도를 경험한 배우자가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통장 내역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은 아닙니다. 배우자는요, 지금 무너진 현실감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신과 가정의 안전을 위해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이 맞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어? 라고 말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느끼는 이 배신감은요, 그 강도가 굉장히 큰데요. 이 배신감의 고통이 왜 이렇게 강하고 깊은지 그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신 외상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의 제니퍼 프레이 박사가 1994년도에 제안한 이론인데요. 우리가 외상 또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것들은 교통사고, 폭행, 재난, 죽음의 위협 같은 매우 충격적이고 과도한 사건을 떠올리는데요. 트라우마는 그런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신에 따른 트라우마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의 신뢰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때 경험하는 트라우마, 즉 외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내가 믿고 의존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학대해서 나의 심리적 안녕을 침해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요, 다른 어떤 트라우마보다 깊고 오래가는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낯선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충격을 주거든요. 배우자, 자녀, 부모, 이러한 가족 관계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믿고 의존하는 어떤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배신이 일어날 때 그 충격과 고통은 훨씬 더 깊은 법입니다. 이러한 배신에 따른 외상은 불안, 우울을 넘어 해리 증상이나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부정적인 심리적인 문제와 신체적 문제를 동반하고요. 배신 외상이나 트라우마가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외도나 도박 문제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만이 있었던 경우 단일 외상 사건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짓말과 숨김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기억과 경험이 새롭게 재해석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것이 엄청나게 인지적, 감정적 과부하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이 돈 걱정을 많이 해서 난 친정에서 돈이라도 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도박 때문이란 거잖아요. 그때 나는 위로하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십니다. 또요, 아파트 대출 부담 때문에 아이들 학원 더 보내려고 보험과 적금을 깨고 내가 일을 좀 더 하고 했는데 내 이런 고민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도박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거잖아요. 난 도대체 지난 몇 년간 뭘 하고 산 거죠? 난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시점의 도박 문제나 돈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통째로 부정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박으로 인한 트라우마, 배신 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 당사자들은 도박 충동과 싸우느라 나름대로 힘이 드시죠. 그런 와중에 배우자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좀 오히려 지지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은데 배우자는 여전히 냉랭한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이 배신감에서 유발된 트라우마와 그 증상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유지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배신감이 오래 유지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우선 이 배신감은요, 외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즉 트라우마 이후에 따라오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PTSD라고 부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배신감을 유발하는 행위, 즉 배신에 따른 외상 사건도 이러한 장애나 증상을 유발합니다. 불륜 또는 외도는 이전에는 없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흔한 증상으로는 플래시백, 악몽, 그 사건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 등이 있습니다. 또 과도한 각성 상태가 되어서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도박 문제로 인한 재정적 외도도 이와 같이 배신 외상에 의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유사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배우자는 그때의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공포를 경험하거든요. 당사자가 조금만 늦게 들어오거나 휴대폰을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 모습만 봐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꽂혀 있는데 어디 은행, 어디 캐피탈 이런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 단어만 봐도 몸이 경직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은 의심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상과 트라우마에 따른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박 중독 당사자의 중독 문제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듯이 배우자의 이러한 반응도요, 의지와 다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당사자나 그 배우자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배우자의 배신감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유는요,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원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배우자 간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러한 배신감에서 발생하는 외상의 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뢰, 특히 이러한 장기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에 의한 손상된 신뢰는 좀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여러 영상에서 강조했다시피 도박 중독은 게다가 재발률이 매우 높잖아요. 도박 문제가 재발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과 기만은 또다시 따라오거든요. 회복 과정에서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런 중독 문제가 재발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더 큰 배신감, 더 큰 절망감을 만들게 되죠. 배신감은요, 신뢰가 회복되는 만큼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 신뢰라는 것은요, 단순히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많은 정직한 행동이 일관되게 누적되고 누적되어야 비로소 신뢰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죠. 배신감이 오래 유지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배신감을 처리할 공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도박 문제가 공개된 직후부터요, 거의 모든 에너지를 빚을 정리하고 가게를 수습하고 가족 안정 유지에 다 쏟아붓거든요.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매우 트라우마틱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배신감은요,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억누르고
참는다고 바쁘게 지낸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억누른 채 시간이 흐르면 비교적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의 외상 사건은요,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배신감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처리하는 그런 안전한 과정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신감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뤄야 할까요? 배신감은요,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배신감이란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미 경험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 감정, 배신감이란 그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요, 배신감이란 감정을 다룰 수 있을 뿐이죠. 배신감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배신감과 함께 살아가되 그 배신감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감정과 공존하되 그 감정을 내가 적절하게 다루면서 살아가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 배신감 처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요, 배신감이 정당한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배신감이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것을 직시하게 됐을 때 내 감정의 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억누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감정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처리는 아니거든요. 지하에 묻어둔 감정은 나중에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스스로에게 말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배신을 당했다. 나는 배신감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다. 많이 아프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배신감을 안전하게 표현할 공간을 찾는 겁니다. 배신감은 표현되어야 처리가 됩니다. 표현할 공간, 표현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요,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를 마주하면서 이 배신감을 표현하게 되면요, 그냥 일방적인 공격이 되기 쉽거든요. 오히려 당사자는 그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면서 방어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싶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사자는 그러할 상태도 그러한 능력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배신감을 처리할 가장 안전한 공간은 이런 감정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아주 성숙한 어른이나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단도박 가족 모임도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고 감정이 정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런 감정을 글로 써보고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와 같은 방식으로요, 글을 통해서 내 감정을 단어로 정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과 영향들, 그 이면에 있었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그 좌절되고 상실된 그 욕구들이 무엇이었는지 적어보시면 정리되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배신감과 당사자에 대한 감정을 분리하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작업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작업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미움과 사랑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도박 문제, 중독 문제가 있는 그 당사자에 대한 감정이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배신감과 분노, 원망의 감정이 가득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을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 동시에 사랑하면서도 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혼란스럽게 얽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여전히 나의 가족으로, 배우자로 수용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모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행위와 사람,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배우자의 거짓말에는 분노한다. 나는 배우자의 도박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숨겨진 빚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동시에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이 사람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직 완전히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혼란스럽게 존재했던 감정을 분리해서 표현하고요. 그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박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당신이란 사람 전체를 증오의 대상으로 대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아직 당신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의 거짓말과 도박을 덮어주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지만 구분된 마음, 그리고 이 구분된 상태가 통합적으로 내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동의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내 안에 남아있는 복합적인 감정과 마음은 그대로 인정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상처를 충분히 애도해야 합니다. 그 배신감의 기저에는요,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었던 관계를 잃었고요. 꿈꾸던 미래를 잃었고요. 내가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오는 깊은 슬픔이 있죠. 깊은 허무, 상실에 대한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에는 애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도는 단순히 소중한 누군가가 죽었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믿었던 관계, 꿈꾸던 미래, 내가 느꼈던 안전함을 잃었을 때, 그때 역시 애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도의 과정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 둘째로 그 상실이 나에게 얼마나 아팠는지 인정하는 것. 셋째로 슬퍼할 시간을 나한테 허락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요, 무너진 현실 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애도의 과정을 건너뜁니다. 울어봤자 뭐해? 빚부터 해결해야지. 아이들 생각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압박하거든요. 물론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슬픔에 잠겨서 그냥 빠져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잠시 슬퍼할 권리가 있고 그 아픔을 아프다고 인정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슬퍼하는 것은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애도의 목표는 그 상처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상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 문제가 공개된 후 배우자가 느끼는 그 배신감의 본질과 그 고통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또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살펴봤습니다. 배신감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배신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신감과 함께 살면서도 그 배신감이 나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배우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주제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박은 단순히 중독자 한 사람만의 피해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호주의 니키 다울린 박사의 연구팀에서 최근에 발표한 도박 중독이 가족과 주변인에게 미치는 피해라는 논문 한 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5년간 발표된 여러 연구 121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도박 문제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동료를 비롯한 주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논문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도박 중독이 당사자와 주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들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들, 흥미로운 사항들만 요약해서 살펴보면서 그 시사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된 사실은요, 6명의 추가 피해자입니다. 도박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중독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그 주변인 중에 평균 6명이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위험군 중독자는 그 주변인 중에 평균 6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위험군 중독자의 경우에는 그 주변인 중에 평균 3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그 대상이 되고요. 친구와 동료, 지인들까지도 도박 문제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당사자를 포함해서 최소한 7명이 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5.1%입니다. 그 중에 고위험군이 1.1%, 중위험군이 4%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가 4,358만 명이에요. 추산해보면 고위험군 도박 중독자가 약 49만 명, 중위험군 도박 중독자가 약 175만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위험군 중독자를 포함해서 함께 피해를 경험하는 주변인이 7명이니까 49만 명에 7을 곱하면 무려 343만 명이 됩니다.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그런 큰 도시의 인구를 넘어서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중위험군 중독자 175만 명에 4를 곱하면요. 무려 700만 명이 됩니다. 고위험군 중독자와 중위험군 중독자 그리고 피해를 함께 경험하는 주변인들을 다 합산하면 무려 1343만 명이 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단순 계산한 것이고 주변인 중에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무려 1343만 명.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1%가 도박 문제로 인해 파생된 피해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녀와 같은 미성년자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중독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큰 피해자는 그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6명이 더 발생한다. 중독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을 탓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박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애시당초 도박이라는 자극에 매우 취약한 존재거든요. 도박 중독이란 단순히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강력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겪게 되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도박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요.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인들이 경험하는 피해의 양입니다. 주변인들은 평균 7.2가지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독 문제 당사자와의 관계 유형에 따라서 피해의 양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한 주변인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였습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의 경우에는요, 평균 10.2개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고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평균 6.8개, 친한 친구는 평균 6개, 또 비가족 구성원은 평균 5.9개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변인들 중에 남성과 여성들의 피해 경험량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인 주변인들은 평균 6.5개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고요. 여성인 주변인들은 평균 7.7개의 피해를 보고했습니다. 나에게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 가장 아픈 사람은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혈연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배우자가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대상이 되고요. 또 나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피해의 가지수를 살펴봤는데요. 그 고통과 피해의 수준 또는 그 무게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의 주변인들의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도 있어요. 이른바 장애 부담 측정법을 사용해서 온전하게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수준이 어떤지를 수치화해서 알아본 겁니다. 이 측정을 통해서 확인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도박 문제가 한 사람에게 발생했을 때 주변인들의 삶의 질이 정상 수준에서 평균 36%
10%가 감소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또 논문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주변인들의 고통의 무게를 수치화하기 위해 살펴본 내용인데요. 도박 중독자의 주변인들의 고통을 시간으로 환산을 해본 겁니다. 그 주변인들의 답변을 평균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도박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10년을 사느니 차라리 도박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 6.5년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의 주변인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요, 주변인들이 경험하는 피해나 고통의 종류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논문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이 피해의 종류를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정서적 피해, 관계적 피해, 재정적 피해, 건강상의 피해, 범죄로 인한 피해, 직장생활과 학업 활동에서의 피해, 문화적 피해로 분류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4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적 피해는 주변인들 거의 대부분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변인의 89.3%가 정서적 고통 혹은 정서적 피해를 호소했고요. 특히 도박 중독자의 주변인으로서 상담실이나 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의 97.5%가 정서적 피해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변인들의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도박 문제 당사자들이 자신의 도박 문제나 재정적 상태를 숨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정서적 고통을 받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거든요.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정서적 고통은 매우 복합적인데요. 분노 경험이 70.5%, 정신적 고통 호소가 68.9%, 절망감이 49%, 불안정감과 취약성이 22.2%,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14.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 당사자도 매우 큰 정서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요, 당사자보다 더 크고 많은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변인은 바로 배우자와 파트너였습니다. 7가지의 피해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배우자가 당사자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한 유형이 바로 정서적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은 일종의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특히 배우자는요, 마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외도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충격을 받는다고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논문도 이와 같은 정서적 고통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피해 유형은요, 관계 피해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변인들의 76.2%가 관계상의 피해를 호소했고요. 또 치료에 참여한 주변인들의 95.9%가 관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건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일상생활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연결성 안에서 정서적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 보니까 당사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죠. 또 당사자가 도박 중독에 심각하게 빠져있는 상태인 경우에는요, 당사자 역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체를 쏟지를 못합니다. 관계의 피해를 호소한 주변인들의 59.9%가 관계에서 긴장감이 커졌다고 호소했고요. 또 46.5%는 갈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다, 이렇게 호소하는 주변인들이 38.2%였고요. 관계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20.6%였습니다. 그리고 별거나 관계 청산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답변한 사람도 23.5%였습니다.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주변인이 10.5%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박 중독자의 가족으로서 상담실이나 치료기관을 찾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20%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도박 중독자의 여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반인 여성 배우자에 비해서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27.5배가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폭력의 형태는요, 단순히 신체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박, 위협, 정서적 학대나 강압적인 통제, 경제적 학대, 성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 유형은 경제적 피해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피해를 호소하는 주변인 중에 50.9%가 재정적 피해를 호소했고요. 치료기관에 방문한 주변인 중에서 91.3%가 재정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일상에서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인 사항이나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지고 있던 자산이 축소되고 저축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죠. 대부분은 일상의 생활비와 필수적인 지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한 경우 공과금이나 세금, 월세 등의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담을 경험했고요. 빚을 변제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일도 있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추가적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피해 유형은요, 건강상의 피해였는데요. 피해를 호소하는 주변인들 중 약 40.8%가 정신건강상의 문제,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고요. 또 치료기관을 방문하는 주변인들의 77.3%가 이렇게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두통, 수면장애, 소화기 계통의 장애, 피부염, 천식, 고혈압, 만성적인 피로감 등을 호소했고요. 또 과식이나 음주, 흡연 등이 증가했다는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은 또 주변인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신체적 증상이나 정신적 문제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 중 일부는 음주나 흡연과 같은 중독성 높은 물질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앞서 언급한 직장 생활이나 학업상의 피해, 범죄의 피해, 문화적 피해 등 여러 유형의 피해 유형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흥미로운 내용도 있는데요. 바로 도박 중독 당사자와 주변인들 사이에서 인식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오늘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듯이 도박 중독자를 중심으로 평균적으로 6명의 주변인이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독 당사자들은 자신의 도박 문제로 피해를 경험하는 주변인이 평균 4명 정도일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도박 문제가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실제보다는 좀 작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도박 중독 당사자와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꽤 컸는데요. 도박 중독 당사자는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힘든 상황은 맞지만 아직은 괜찮아. 빚이 있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야. 아니, 가족이 너무 예민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갈등은 어느 가정에나 있지 정도로 좀 생각한다면, 반면에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빚 때문에 미래 계획이 모두 깨졌어. 여가도 없어졌고 집안 분위기도 망가졌어.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비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인식이 객관적 현실에 가깝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중독 당사자와 배우자 사이에 이렇게 큰 인식 차가 있다는 것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독 당사자는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상황을요, 자기 내부의 고통을 중심으로 인식하고요. 반면에 배우자는 인생 전체의 문제, 관계 전체의 붕괴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후유증입니다. 도박 중독 당사자가 도박을 중단하고 회복을 시작해도 피해와 고통을 경험했던 주변인들의 후유증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자가 단도박을 시작했다고 해서 혹은 시간이 일정 경과된다고 해서 주변인들, 특히 가족들의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도박도 끊었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무엇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억울한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족의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예를 들어서 재정적 피해를 살펴보면요, 당사자의 도박 중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와 손실을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를 예로 들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배신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매우 트라우마틱한 경험이기 때문에 늘 불안을 안고 살게 되고요. 실제 재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상황과 유사한 작은 자극만 보게 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당사자는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해야 믿어줄 것이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우자들은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노력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사 자극에 접촉하면요 그냥 반사적으로 감정이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서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후유증이 오래 가요. 중독 당사자는 가족들에게 도박 문제를 공개하고 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벌이란 처벌을 받고 나면 비교적 빠르게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요 대부분 가족의 의심이나 통제에 따른 불편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경우에는 뭔가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을 경험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후유증이 있는데요. 중독 당사자도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채무 변제를 위해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도 동시에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당사자가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남아있는 가족, 배우자들은 자녀 양육이라든가 가사노동을 조금 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수고도 있는 거죠. 당사자가 도박을 중단하고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 이후 회복의 길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후유증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주변인들은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느라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고 고통받았는지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갑작스럽게 후폭풍이 몰려오거든요. 그 뒤에 이제 후유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앞당겨 사용했던 정신적 에너지, 그 채무에 대한 청구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중독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약 25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도박 중독에 따른 피해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 분석했던 논문을 근거로 해서 도박 중독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어떤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이 도박의 영향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은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은밀하게 우리의 구성원들이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도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질병의 치료에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